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2기 스터디가 이제 시작이 됐죠. 저는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최동진 평가사라고 하고요.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답안지가 생각보다 많이 제출을 해주셨어요. 최저 팀장을 써야 되는지 약간 고민 중인데,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 때 이제 제 거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프라임 네이버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 제 거 이제 오픈 카톡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수강생 반이 하나가 따로 있고 감정평가사 정보와 관련한 반이 따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뭐 시간 되는 대로 뭐 최근에는 거의 한 매일매일 과제 비슷하게 이론 관련한 뭐 논점이라든가 그리고 뭐 문장을 줄여 쓰는 거나 뭐 늘려 쓰는 거 아니면은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좀 압축해서 전달을 정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이론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 감기가 약간 걸려가지고 조금 기침하더라도 양해 좀 먼저 부탁드리고 그리고 2기 자, 먼저 목표는 일단은 문제가 매우 어려울 거다. 네, 100점을 4년차 이상도 100점을 다 쓰기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문제가 많이 어렵게 작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안을 아직 다 채점을 하진 못했지만 한 30부 정도는 일단 봤거든요. 좀 봤는데 첨삭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게 그러니까 서술을 저도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되는 서술은 최대한 언급을 잘 따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모 표시가 되어 있거나 뭐 물음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세모 표시와 관련된 것들은 목차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물음 표시는 제가 설득력이 없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준을 삼으실 때는 점수를 일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실제 이론 작년 그때 꽈락이 심하게 나왔을 때 실제 스터디 점수와 실제 시험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점수는 저는 굉장히 좀 짜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거 점수를 기준으로 꽈락을 넣으면 실제 시험에서 꽈락 맞을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점수를 먼저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오픈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답안의 일부를 진짜 미친 듯한 첨삭을 하나 할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은 하나 예시를 한번 보셨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수험생 예시 답안을 제가 타이핑을 쳐서 이 사람 문장이 어떻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수정 답안도 제가 수정을 해서 드리고 그리고 접근을 할 때 목차를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터디 목표 요거 갈 때는 이게가 이제 1월, 2월까지 해서 7주 정도가 지금 되죠. 여기서 일단 가져가야 될 거는 문제 분석 그리고 목차 여기까지가 원래 1기의 목표였어요. 1기는 이제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고 단과에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출문제 17회부터 34회까지 월요일날 이제 다루게 되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출문제의 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아무리 회독을 많이 하고 답안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회독을 하는 것도 회독별로 의미가 달라요. 1회독을 할 때는 문제와 이제 물음을 최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 2회독을 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목차화시켜서 표현을 했는지 3회독 때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실 때 보통 어디에 좀 메모리 되냐면 문제를 보고 나서 답안의 내용에만 자꾸 메모리 되거든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문제를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실제 시험에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그게 기출문제고 채점평이에요. 그거에 기반을 해서 제가 간평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목차 형태도 뭐 A안, B안, C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른 목차의 형태도 가능한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목차 자체의 내용이나 이 암기가 아니라 제가 문제 안에서 어떤 용어나 어떤 단어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해서 목차를 잡은 이 사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본인 걸로 체화를 시켜서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문제 분석이에요. 그러면 2기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거의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문제 분석에 있어서 목차를 잡을 때도 단순히 목차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쓸 건지에 대한 키워드까지 정하는 게 문제 분석이에요. 예. 그것까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에 있어서 조금씩 보완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2기 때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2년차 뿐만이 아니라 4년차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늘려 쓰는 거거든요. 내용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목차 표현으로 바꿔서 어떻게 늘려 쓸 건지가 제일 안 돼요. 요약하고 축약해서 쓰는 거는 잘 해요. 네. 요거에 좀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시고 요 연습을 제가 이제 오픈 카톡 이런 데 통해서 계속해서 좀 시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문장이 어떻게 뭘 보고 늘렸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예, 이거를 좀 연습을 하신다라고 해서 2기에서 100점 다 쓰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지만 물어본 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건드렸느냐 건드리지 못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오늘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물어본 게 뭔지,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다른 실무나 법규에 비해서 양이 적잖아요. 물음에 대한 양이 적은데 제일 대충 읽어요. 그 어떤 특정 단어나 키워드를 보고 아 이거 내가 아는 거 그리고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문제 분석을 통해서 더더욱 이론은 그 용어와 실제 방향과 뉘앙스를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00점을 다 못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강평 듣고 내가 못 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복기를 할 때도 내용 자체에 대한 복기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내용은 찾아서 다시 한번 읽고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면 돼요.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단어와 어떤 물어본 거가 뭔지 물음 있죠. 물음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얘를 목차로 어떻게 표현을 했고 이거를 답안지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복기가 가장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복기가. 내용 암기는 하나씩 채워나가면 돼요. 3기, 4기 가서 그때 몰아서 암기를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그거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를 여전히 못해요. 그래서 이론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복기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복기를. 그죠? 그래서 목표를 내가 물음이 뭐였고 걔를 목차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답안 작성을 할 때 문장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첨삭을 이제 하다가 느낀 거는 지금까지 제 걸 들어오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2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배점이죠. 배점의 극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거를 못 맞추는 답안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오늘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설명하고 논하는 건데 한쪽에만 치우쳐 있거나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술이 배점이 너무 낮은 경우 그런 게 태반이고요. 기출문제도 이걸로 마찬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 다음에 2번째가 논리의 일관성이에요. 이거는 결국에 답안지의 내용을 읽게 되는데 답안지의 내용이 전에 이게 먼저라고요. 이게 안 되고 목차가 필요한 게 최소 개수가 안 나오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답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첨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첨삭을 할 때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분들은 제가 멘트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그 답안의 내용을 읽어봐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점수 까이는 게. 그래서 첨삭할 게 특별히 언급할 게 많이 없어요. 공통적인 것만 주로 첨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서 이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 배점의 균형성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가지고 배점을 나누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할 때 첫 번째가 서술어를 가지고 큰 배점을 먼저 나누죠.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가지고 이게 결국에 물음이에요, 물음. 뭘 물어봤냐? 기출문제에서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물어본 거 써라예요. 물어본 거. 설명하고 논하라고 했으면 이것도 쓰고 이것도 반반 써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문제가 있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써야 돼요. 비슷하게. 공통점 하나 쓰고 차이점 3, 4개 썼다고 점수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관계를 물었으면 관계를 써야지 관계에 왜 공통점 차이점이 나와요.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 유형에 따른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쭉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지고 세부 배점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순서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순서로. 설명하라, 논하라, 비교하라, 관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이기 때는 이제 주로 사례형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사례형에서 특히 오늘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뭘 물어봤는지 모르는 답안이 너무 많아요. 네,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죠? 네, 어려워요. 이거를 알아야 문장을 내가 축약해서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기본서를 읽으실 때도. 그 키워드가 결국에 목차예요. 목차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차를 봤을 때, 아, 이 내용을 썼구나라고 저절로 유추가 되기 때문에 답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읽지 않아도 크게 점수가 안 까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채점을 할 때, 저도 채점을 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한 부를 할 때 꼼꼼하게 읽으면 한 부에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채점만 해야 돼요. 네. 채점하시는 위원분들이 물론 이제 수험생의 인생에 걸린 시험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으시긴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첫 번째로 그래서 40점대냐 50점대냐 60점대냐가 결정이 되는 게 목차와 거기에 따른 균형성이라고요. 적정량을 썼는지 목차 개수가 최소한의 요건을 좀 충족을 했는지 이게 충족이 되면 5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바로 40점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점수를 채점할 때 가장 꼼꼼하게 보게 되는 부분은 40점, 즉 꽈락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가장 세밀하게 읽어요. 네. 50점, 60점의 차이는 구체적인 서술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구체적인 소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문제 4번이 다세대 관련한 얘기였었죠. 목차는 대부분이 위물시사로 썼다고요. 그냥 위물시사 일반적인 얘기를 썼으면 4점 정도를 줬어요. 그런데 다세대 얘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3.5점이 나왔었고 대부분이. 그다음에 다세대 얘기를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4.5점, 5점, 5.5점, 6점까지 봤어요. 다세대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50점대, 60점대 차이가 그거예요. 세부적인 거를 잡아서 썼냐 안 썼냐. 예. 근데 앞자리 같은 경우는 목차와 물어본 거에 대한 목차, 그다음에 균형성. 여기서 첫째 40점대냐 50점대냐 60점대냐가 달라진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문제가 어려운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잘 지키는 편인데 첫째, 둘째 타임 정도까지는 조금씩 오버가 되거든요. 설명드릴 게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를 보기 전에 지금 이제 2기부터 이제 100점이죠. 스터디나 실강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실강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재서 하셔야 돼요. 시간 재는 이유는 이거예요. 시간 배분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예요.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는 문제를 잘 쓰려고 하지 마라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는 문제는 빨리 처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빨리. 그래야 모르는 문제에 대한 시간을 거기다 할애를 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당연히 100점을 다 못 풀겠죠. 예전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80점만 풀어도 60점대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시험에서는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는 어쨌든 100점은 다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이론에서는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장이 꼬이고 물어보지 않은 자기가 더 알고 있는 내용을 쓰게 된다고요. 더 알고 있는 내용을 쓰게 되면 될수록 물어본 거를 쓰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하실 때 100점에 대한 전략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100점 중에 웬만하면 제가 2기부터 여기서는 4, 3, 2, 1로 다 드릴 거예요. 40, 30, 20, 10점으로 드릴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여기서 내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심할 거는 1번을 마지막에 처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1번은 절대 마지막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100점이 40점이기 때문에. 못해도 두 번째, 아무리 못해도 세 번째에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100점을 내가 조금씩 먹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40점 중에서 전체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점수가 있어요. 오늘 문제 1번에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10점인데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빨리 처리를 하는 거예요. 2번, 3번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시간 배분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문제별로 내가 문제의 순서를 정해놓고 답안 작성을 하다가 답안 작성을 할 때 내가 4번 문제를 10점에 해야 되는데 5분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초반에 넘어서요. 그러면 다른 데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원래 정량적으로 쓸 때는 내가 목차 10점에 최소 3개에서 4개 목차가 기준이 될 건데 그게 6줄에서 8줄 정도 사이가 될 건데 그거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 5, 6줄로 끝내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시험 여기 스터디 와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아는 내용을 보고 있는 그대로 다 쓸 게 아니라 축약을 해서 압축을 하던 그 내용은 줄여서 처리를 하고 다음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려야 된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강조를 드리고 그럼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문제 1번. 문제 1번. 자, 앞에가 전제가 이제 구분 건물의 감정평가죠. 구분 건물. 답안지를 보다가 일단 느꼈던 거는 구분 건물의 의의를 제대로 쓴 사람이 별로 없다. 네. 여러분들이 쓴 대부분의 답안은 구분 소유 부동산의 의의였어요. 그렇죠? 예시 답안 볼게요. 1쪽 서론에 구분 건물의 의의가 있죠. 구분 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했을 때 그 각 부분을 말한다. 이게 구분 건물의 의의예요. 여러분들이 쓴 거는 구분 소유 부동산의 의의고 그리고 문제가 구분 건물로 주어졌죠. 오픈 상가를 왜 쓰나요? 오픈 상가 쓰는 답안들이 많은데 그렇죠? 걔는 구분 점포죠. 걔는 이미 기출에 출제된 용어예요. 그렇죠? 걔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구분 소유 부동산이 구분 건물도 있고 구분 점포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의 목적, 이용 형태가 일단 제시가 됐죠. 뒤에도 있지만 목적에서 일단 보면은 목적이 일단 일반 거래 목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11층 규모라는 거죠. 이거는 물음과 상관없이 복귀하실 때, 공부하실 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물음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음을.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11층 규모의 집합 건물로 주어져 있죠. 집합 건물인데 구분 건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전제가, 대전제가 앞에 첫째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구분 건물이에요. 오픈 상가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701호가 얘가 뭐예요? 본건이죠. 그 다음에 이용 형태가 있죠. 이용 형태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축한 지 5년.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이죠. 중심 상업지역이면 문제에서 제시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상업용 아니면 업무용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안에 내용을 보니까 1층 상가, 학원, 사무실, 사우나실, 피팅센터, 극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용이 되어 있다. 그죠? 상가, 근생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이한 건 사우나, 헬스클럽, 극장 요 세 개예요. 그렇죠? 요 세 개가 왜 특이하냐? 모르니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괄호를 보시면 3, 4, 7층은 각 2개 호로 구별이 되어 있다. 자, 3층, 4층, 7층 얘는 2개 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층, 6층은 사우나 운영을 위한 추가 설비가 갖춰져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설비죠. 추가 설비. 그렇죠? 그래서 5층 사우나에 추가 설비가 있다. 그리고 8층에서 11층 얘는 극장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층고를 제시를 했어요. 두 번째가 음향 및 영상 설비가 있다. 이거를 제가 굳이 왜 더 쓸까요? 요것들이 사은포섭의 핵심이 되겠죠. 요것들을 가지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례에서 주어진 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자료를 보시면 수집된 거래 사례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수집된 거래 사례로 동일 건물에 소재하는 402호, 701호 그죠? 사례가 두 개다. 402호, 701호죠. 그렇죠? 괄호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이게 없더라도가 논점이었어요. 물음 2번이. 무슨 말이냐? 이게 사례죠? 본건이죠? 본건의 거래 사례를 거래 사례 비교법에 쓸 수 있냐가 첫 번째 논점이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아무리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본건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의의를 보시면 대체 가능한 거, 뭐 유사한 거, 유사성이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범위가 본건에 대한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선업에서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거래 사례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본건 사례를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물음 2번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일단 문제에서 일단 다시 보고 두 번째가 참고로 101호가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어요. 최초 법사가의 50%의 낙찰이 되었어요.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본건인 경매 평가가 된 거죠. 그죠? 본건이 경매 평가가 된 거고 낙찰가는 평가가 아니죠. 그죠? 이건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경매 평가가 있고 이거에 대한 낙찰가가 50% 수준이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유치권 얘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전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뭐예요? 매매가죠. 세 가지 가격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얘기입니다. 경매가, 경매평가액, 낙찰가, 매매가 얘는 시세의 70% 수준이에요. 감정평가한 거는 이 경매평가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 가지의 가격을 토대로 해서 사안포섭을 할 때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내용들 이거는 두 번째예요. 물음 2번에서 물음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물음을 보시면 본건, 그러니까 감정평가 방법 적용 시 본건의 거래 사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물은 거죠. 그럼 감정평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물음 1번에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방법. 세 가지가 있겠죠?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하는 법. 세 가지를 다 언급해야 됩니다. 다 언급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본건의 거래 사례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죠? 본건의 거래 사례를 쓸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요 내용들로 이거를 포섭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얘기예요. 본건의 거래 사례로는 이미 비교의 논리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 선정이 안 돼요. 근데 답안을 보실 때 보면은 사례 선정이 아니라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 비교 예를 썼단 말이에요. 목차로 생각보다 많이. 전부 다 보진 않았어요. 걔는 이미 사례 선정이 된 상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죠. 사례선 그래놓고 소결에는 마지막에 본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례 선정이 안 되면 뒤에 얘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합리성 검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합리성 검토할 수 없다, 적정성 검토할 수 없다가 출제 의도였어요. 그렇죠? 어쨌든 둘 다 본건의 거래 사례로는 어느 방법이든 간에 쓸 수가 없다가 출제 포인트였어요. 이거를 다 잡은 답안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 가격도 주어진 게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기저기 막 껴서 다 맞춰요. 시점 규정이라든가 가치 형성의 비교라든가. 사례 선정이 아니면 가치 형성을 비교할 게 없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논리 전개가 필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보시면 문제를 이제 볼게요. 배점이 10점이죠. 물어본 게 구분 건물의 특성과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가 설명하시오. 서술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서술어가 하나죠. 배점 10점 기준으로 해서 목차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어본 게 2개죠. 구분 건물의 특성과 방법 2개를 물었어요. 2개가 동일한 배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배점이. 목차만 잡으면 여기 2개가 나오고 여기에 2개, 10점이 3개나 4개라고 했었죠. 어떤 거는 3개, 어떤 건 4개를 적용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특성이 2개가 나와야 돼요. 방법은 2개인데 이거 쓰면 되겠죠. 원칙과 예외로 쓰셔도 되고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특성이 2개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고 구분 건물의 그럼 의의를 목차로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쓰셔도 되고 쓰시면 목차 개수가 5개니까 요 들어가는 내용들이 줄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미 전제에 아까 구분 건물의 감정평가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 건물의 의의는 서에다 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서에서 답안들을 봤을 때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자연적 특성부터 시작한 답안도 많고 다른 문제에서도 너무 멀리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체계에 맞춰서 본 문제에서 직접 물어본 거에 상위 개념이나 공통 개념으로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슈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슈 하지 말라 그랬어요. 4년차 이상이 아니면. 그죠? 연결 짓기가 힘들어요. 너무 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 건물의 특성이죠. 특성. 물어본 게 특성이에요. 그러면 목차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특성으로 표현을 해야죠. 답안제도 특성으로 표현을 해줘야죠. 근데 목차가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분리. 이게 특성이에요? 아니죠. 특성으로 바꾸려면 걔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분리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던가 독립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걔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랑 주로 관련이 되어 있죠. 대주권 포함. 이게 뭐예요? 이게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내용에는 대주권을 설명하고 있어. 특성에 대한 답을 하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주권을 포함한다라는 말은 다시 특성으로 바꾸게 되면 일체 거래 관행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층별과 위치별에 대한 효용 격차들이 나오겠죠. 걔를 목차 표현으로 바꾸면 층별, 위치별, 효용성이겠죠. 특성으로 목차를 쓰시라고요. 그리고 그 특성을 설명을 하는 거지 층별, 위치별 요인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제가 예시답안은 한 2가지만 썼는데 3가지로 쓸 수도 있어요. 성립 요건이랑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건과 특성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특성으로 봤을 때 3가지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게 있고요. 일체 거래 관행성 또는 일체 효용성 이게 들어가겠죠. 세 번째가 층별, 위치별, 효용성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거를 목차 표현으로 바꿔주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목차에서 이거 썼구나. 근데 목차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 뭐지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전유 부분이 뭔지 쓰고 있고 공용 부분이 뭔지 쓰고 있고 그래서 분리된다.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어본 대로 표현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너무 안 돼요. 두 번째, 활용 가능성이죠. 본건에 대한 거래 사례 활용 가능성을 논하시오. 논하시오니까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배점이 15점이니까 그 목차가 최소한 얘는 4개가 나와야 돼요. 4개에서 5개, 6개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5개, 6개로 갈수록 목차 하나당 줄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아까 이 두 가지로 접근한 거예요. 그렇죠? 본권의 거래 사례를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합리성이나 적정성이 인정이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한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분류를 해서 접근하는 게 체계적인 목차의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목차 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안을 보다 보면 거래 사례의 활용 가능성인데 전제가 감정평가 방법 적용 시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만 쓰면 안 된다고요. 다른 방법 얘기도 써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차 답안에서는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방법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그 다음에 원가법 적용 시, 수익환원법 적용 시 목차는 아주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에는 본권의 거래사례는 인정이 안 된다.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 적용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그렇죠? 위치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 이런 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본권 동일 건물이잖아요. 위치, 물적 이게 필요가 없어 당연히 인정되는 거잖아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 이상의 전제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이미 그걸 전제로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답안이 너무 많아요. 역시 감정평가 방법 적용 시 402호 거래 사례를 활용할 경우 이거는 다른 사례죠. 동일 건물의 다른 사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층이 다르고 호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이때 자, 보시면 701호와의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의 산정을 위한 사례를 수집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서술어는 하나, 15점, 목차가 4개 정도는 나와야 되고 최소 목차가.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게 유의점이죠. 물어본 거는.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의 범위가 있어요.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 산정을 위한 사례를 수집할 때라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쓴 답안의 대부분은 뭐였냐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의 내용을 썼다고요. 답안에 쓴 것들은. 그게 아니죠. 층별, 위치별, 비율 산정을 할 때 자료를 뭘 써요? 실무에서 다 보죠. 실무에서 봤던 여러분들이 패스던 플러스던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문제에 나왔던 자료들은 주로 뭐가 있었냐? 첫 번째, 분양 사례가 있었어요. 분양 단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거래 사례도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임대 사례가 있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 요 전제가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라고요?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 산정할 때만 지금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을 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의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시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층별, 효용 비율 산정할 때를 물어본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그 범위 안에서만 해결을 하셔야 돼요. 네. 문제를 제대로 읽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음 3번도 난이도가 있었어요. 층별, 위치별 이 자료는 기본서나 무슨 서브는 다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인데 뭘 가지고 유출을 했어야 됐냐? 실무에서 풀었던 거 가지고 유출을 했어야 돼요. 실무란 이론은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자, 예시답안을 한번 볼게요. 예시답안은 나머지 넘어가서 3쪽을 먼저 볼게요. 3쪽 가서 보시면 물음 2번. 자, 거래사례 비교법의 의의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쓸 거라면 조문은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저 감칙체 2조에 나와 있는 조문은 반드시 써주시고 특히 강론과 관련된 문제에서 법, 령, 식과 관련한 조문이 있으면 반드시 언급하셔야 돼요. 점수 차이가 무조건 납니다. 다만 실무 기준 이거는 언급할 필요 없어요. 실무 기준 뭐 500-5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최소한 감칙체 2조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아라비아 2번 목차가 뭐예요? 본권의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활용 가능성. 3번 목차가 뭐예요? 검토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개를 각각 지금 목차로 잡은 거죠. 첫 번째, 비교의 논리가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렇게 시장성에 기초해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단순히 유사성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 비교 논리를 그래서 감정평가 논리로 삼고 있다. 비교니까 본건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감정평가 논리를 검토할 때 앞에서 비교의 논리를 설명했으니까 본건을 비교할 수 있냐,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비교의 논리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죠. 비교 논리는 대체 경쟁 관계를 토대로 하는 거죠. 그죠? 가치 형성의 동일성을 가진 옆에 호수 700 이후의 사례가 있다면 얘는 비교의 논리에 부합할 거다. 하지만 본건 자체는 비교의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토 수단, 적정성 검토죠. 본건이 최근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비준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 참가자는 시장의 통상성, 선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을 건데 이것들을 충족을 못하는 게 지금 사안 포섭을 한 거죠. 그죠? 뒤에 가서 보시면 사안의 경우 활용 가능성도 낮다. 결론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답안지 쓰실 때 문장을 제발 짧게 나눠서 쓰세요. 한 문장이 막 8줄 되는 것 답안 많은데 의의를 제외하고는 문장을 무조건 짧게 쓰셔야 됩니다. 첫째라고 되어 있죠.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소유자의 신용 등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니까 이 경매를 뭘로 포섭한 거예요? 자발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포섭을 한 거고. 둘째, 경매 과정에서 유치권이 신고가 됐죠. 그러니까 거래 가격은 채무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니까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만 지금 포섭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가나 매매가도 언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낙찰가가 최초 법사가의 50% 수준밖에 안 된다. 매매가 시세의 7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정부정으로 뭐 1 나누기 0.7 이런 식으로 사정부정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이런 사례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70%그 30%의 감가를 어떻게 보정을 해요? 사정부정에서. 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치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섞여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거를 보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층별 60일 효용 비율의 의의가 일단 들어가 있고 사례 수집 시 유의사항에서 6쪽에 보시면 첫 번째 본건의 특성을 가지고 먼저 언급을 해서 포섭을 바로 해줬어요. 길게 써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업 업무 시설이 혼재돼 있다는 거가 첫 번째, 혼용돼 있다. 사우나는 여기서 추가 설비를 어떻게 포섭했어요? 급 배수 설비랑 냉난방 설비로 포섭을 했죠. 사우나에서 쓰는 설비로. 그 다음에 층고가 높고 그 미디어 설비, 음향 설비, 뭐 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섭을 한 거고, 즉 핵심은 구조 및 설비의 특수성이 있다. 특성이니까 그 본건의 특성이 뭐예요? 구조 및 설비의 특수성인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수집할 때 여기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론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 사례를 기초로 할 경우, 그 다음에 임대 사례를 기초로 할 경우, 거래 사례를 기초로 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했는데 6쪽에서 보시면 분양 사례를 기초로 할 때 넷째 줄 끝에 보시면 상업 업무 시설이 혼재된 사례여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구조 및 설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분양 시기. 분양 시기가 유사한 거, 최근 거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7쪽 가서 보시면 임대 사례를 기초로 한 경우죠. 역시 임대 사례도 용도 혼합 이런 것들이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 사례니까 계약의 특수성을 잘 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우나는 논외로 하더라도 극장 같은 경우는 비율 임대차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로 검증도 해야 된다. 특히 사우나 극장 같은 경우는 비율 임대차나 독과점이냐 기타 수입이 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에 조심을 해야 된다. 거래 사례를 기초로 한 경우 거래 가격의 변동 내역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뭐 유치권이라든가 법인 간의 거래라든가 셋째 줄에 법인가가 아니라 법인간이요. 오타예요. 실거래 가격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래 가격만을 보고 사례를 수집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포섭이 된 거고 물론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답안을 쓴 거와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쓴 답안이나 키워드들이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편출하는 연습을
이 사고의 흐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내용 자체는 암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어가 있고, 결어에서 보시면 사안의 경우 본권은 기본 성립 논리는 대체성, 비교 경쟁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402호를 사례로 촬영함이 타당한데 이때 효용 격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분양, 인계, 계약자료 수집이 강조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물음 1, 2, 3이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쓰기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티가 난다고요. 그렇게 하면 점수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일단 첫 번째였고,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해볼게요. 말이 좀 빠른가요? 급해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죠? 그죠? 일기 때는 말을 천천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간평이 없어져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 문제 2번.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다만 답안 작성을 해보셨을 때 내용을 늘려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전제를 보시면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서에서 용도의 다양성 언급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용도의 다양성 중요한 게 뭐냐? 분류죠, 분류.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고,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거는 분류 체계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예요.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렇게 바로 분류되는 게 아니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죠. 비주거용 중에서 상업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류 체계는 주거 유무에 따라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주거용의 대표적인 예시로 상업용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개념을 논하시오, 논하시오, 비교하시오죠. 논하는 거니까 10점의 목차 3개, 4개, 3개, 4개.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역시 개념을 물어봤고, 개념을 물어봤고, 주어가 주거용, 상업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지걸 테지만 크게 보면 의의와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라고 됐고,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게 근거, 취지, 목적, 분류, 종류, 기능,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방법, 절차, 무수히 많죠. 모든 기본서의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목차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념을 물어봤으면 의 쓰고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먼저 물음 1번과 물음 2번. 자, 물음 1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로마자 2번으로 이 물음 자체는 각각 로마자로 목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허용식 아직 안 되신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자, 여기서 100점이 10점이니까 목차가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면 충분한 거예요.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의의를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자, 물음 2가 있고 물음 3이 있죠. 각각의 10점이니까 3번, 물음 3번을 보시면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비교하시오는 공통점과 차이점. 자, 비교 형태의 목차는 크게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목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을 때 계속 강조드렸던 A 측면상 비교 B, C 요걸 키워드로 보여주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내용 서술을 할 때는 이러한 점에서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서술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비교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기본서의 차이점만 잔뜩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공통점과 유사점을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교하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두 개가 비슷해요. 기본서에 비슷한 공통점, 유사점만 잔뜩 나와 있어요. 걔는 어떻게 물어봐요? 기출문제에서 차이점을 논하라고 물어봅니다. 네.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비교 문제에서 공통점과 유사점, 최대한
균형성 있게. 물론 차이점이 좀 더 많은 한 개 정도의 목차를 더 늘려서 쓸 수는 있어요. 쓸 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심을 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문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할 때 생각하는 흐름을 잘 보시면 보통 여기서 일단 의 쓰고 요거 목차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죠? 네. 그게 아니다. 이거 목차 먼저 생각했어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으로 하게 되면 두 개 균형성 있게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공통점 하나 쓰고 차이점 3개, 4개 써봐야 3.5점 과락이에요. 공통점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어떤 문제에서는 점수를 깐깐하게 안 줬을 때는 최소한 과락 4점 정도는 줄 수가 있겠지만, 비교하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충분히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하고 논하라는 문제에서 설명하는 거 목차 하나 쓰고 논하는 거 3개 썼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거에 그만큼 배점이 안 갔기 때문에 그거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점의 균형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사실 먼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접근을 하는 게 문제 분석해서 목차 짤 때 더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죠? 자, 그래서 의의가 있을 거고, 자, 개념이라고 했죠. 개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징, 그렇죠? 아까 제가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분류, 종류, 이런 내용들 중에서 골라 쓰시면 돼요. 골라 쓰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목차가 나왔던 것들 중에 뭐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나 가치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가치 형성 요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측면에서 나눠서 쓰는 거 좋은데,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효용이죠. 효용. 효용이라고 목차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것만 할 것보다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치 형성 요인 측면에서 비교를 목차를 잡고 싶다. 저라면 그냥 가치 형성 요인이 아니라 개별 요인으로 잡았을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지역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목차를 쓰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보입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유추가 돼요. 그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징, 분류, 즉 예시답안에서는 그 개념의 확대까지 썼어요. 확대까지. 요거는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차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개념에서는 의의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목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제가 저것만 썼지만 근거, 취지, 목적은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법, 절차, 분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채점을 하다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이걸 차이점으로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감정평가 방법은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복합부동산이냐 구분소유 부동산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주거용과 상업용의 개별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답안지에서 봤을 때 주거용은 수익성 부동산이 적절하지 않다라든가 상업용은 수익성 부동산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죠? 3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3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그걸 차이점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시장가액 조정을 할 때 수익가액에 가중치를 더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언급할 수가 있겠죠. 감정평가 방법 자체로는 동일한 거예요. 차이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접근을 하잖아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방법은 동일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시답안 8쪽을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자, 서론 보시면 어디서 출발했냐? 용도는 이용을 의미한다. 이용은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 용도별 분류가 중요하다. 문제에서 지금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요하다라고 풀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의 이용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비주거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상업용이다. 그래서 주거용과 상업용이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주거용과 상업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라고 하고, 요거 지금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를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의 의미, 개념이라고 쓰셔도 되고,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제가 공간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안 하시고
효용이라는 목차를 잡아서 쾌적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간이라고 굳이 특징을 쓴 이유는 비교를 할 때 공간과 자산 측면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굳이 만들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의 분류가 있죠.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거죠. 아파트 다세대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다 써주셔야 돼요. 분류 체계가 다르죠. 아파트 다세대는 그 상위 제목이 뭐예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을 언급을 안 한 게 되겠죠. 주거용 부동산을 물어봤으면 둘 다 보여줘야 돼요. 둘 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보여줄 게 아니라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상위 개념 한 단계 한 단계를 위로 올라가서 보여줘야지 어느 하나의 일정 부분만을 보여주면 안 된다. 10쪽에 가서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 개념의 확대라고 되어 있죠. 준주택,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 요거까지 주거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기 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비수익성 부동산이에요? 둘 다 된다고 했습니다. 분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수익성도 되고 비수익성도 되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얘기를 여기서 마찬가지로 해주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이 있죠. 특징. 배급활동과 보조활동을 설명을 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이 지금 둘 다 6줄로 들어가 있지만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결국에 다양성 얘기입니다. 다양성. 상업 목적이 다양하다라는 거고 분류를 보시면 얘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법에 기준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매장용, 사무용, 산업용, 숙박용, 여가용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개념의 확대, 즉 물음 1번과 물음 2번을 잘 보시면 목차의 연결, 균형성을 똑같이 가져가면서 목차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확대해서 보시면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에 대한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병원이나 대학, 정부 관련 청사 이런 곳까지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의 공간, 자산, 차이점의 공간, 자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대부분 썼던 내용들 중에서는 목차들이 괜찮은 게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좋은 점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효용 측면에서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라든가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통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목차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차이점에서 목차를 다르게 하나를 쓴다고 했을 때는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나 행태 이런 얘기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물음 3번 물음 3번이 배점이 20점인데 이게 생각보다 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쓰기도 힘들었고 얘는 목차에 대한 구성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라고 낸 문제였어요. 일단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잘 보시면 설명하고 논하시오죠? 서술어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점이 어떻게 된다? 여기 10점, 여기 10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목차를 갈 때 설명하시오에 해당하는 거 로마자 2번, 논하시오에 해당하는 게 로마자 3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배점 크게 나눌 때. 그죠? 그럼 설명하는 거에 물어본 게 뭐예요? 건물의 개별 요인을 물어봤죠. 그죠? 대부분의 목적어는 뭘로 되어 있냐? 을 또는 무엇에 대해 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어들은. 개별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 원가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제주도 원가가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설명하는 거는 개별 요인 자체를 설명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물어본 게. 개별 요인이 이래서 제주도 원가가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고요. 개별 요인이 뭔지를 설명하라고 물었다고요. 그죠? 여기서 물어본 거는 건물의 개별 요인. 얘는 목차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왜? 4개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쵸?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물음을 잘 보시면 논하시오죠? 논하시오.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거?
영향을 물었어요. 목적어는 하나예요. 영향을 물었어요. 근데 주어가 두 개죠. 제주도의 원가, 적산가액이죠. 그렇죠? 물어본 게 뭐라고요? 영향을 물어봤고, 그럼 배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반 들어가야겠죠? 그죠? 제주도의 원가, 적산가액 여기서 두 개씩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개별 요인이 4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배분을 할 거냐. 하나씩 두 개를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1, 2, 3, 4를 1, 2, 3, 4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춰 쓰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일단 배점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목차가 두 개밖에 없거나 또는 앞에서 개별 요인과 관련해서 서술한 답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조 영가에 영향을 미친다. 적산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보고 싶은 게 아니다. 영향 중에서 어떤 영향을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적산가액 산정 시에서 정말 궁금하거는 적산가액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숨겨져 있는 거는 감가수정에 대한 언급을 여기다 하란 얘기였어요. 제조달 원가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감가수정 관련한 얘기가 적산가액에 들어가야죠. 그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숨겨져 있는 거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목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바꿨어요. 이걸로 잡고 네 가지를 봤을 때 이 각각의 개별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별 요인들을 그냥 목차로 잡아주면서 이 안에 내용 서술에 제주달 원가나 감가수정의 내용을 녹여 쓸 수가 있다. 그렇죠? 배점이 지금 20점이란 말이에요. 20점이면 목차가 최소 6개죠. 여기 목차 4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뭔가 늘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썼던 게 뭐냐? 건물의 개별 요인에 대한 의의 또는 제주달 원가, 적산가액에 대한 의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를 가장 좋은 건 2개씩 나눴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배점에 대한 양을 답안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4개에 대한 목차는 주어진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내용 서술은 제주달 원가 감가수정을 언급을 하면서 관련 개념으로 지금 배점을 채운 거죠. 주어진 물음에 충분하게 목차를 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배점의 20%에서 많게는 25%가 최대예요. 이 이상은 관련 개념을 쓰시면 안 돼요. 왜? 직접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닌 관련 개념은 배점이 많이 없어요. 그걸 많이 썼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배점이 20점이죠? 4점에서 5점이잖아요. 그러면 관련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목차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관련 개념을 2개 잡고 얘를 3개에서 4개 잡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련 개념에 대한 내용을 의의를 항상 모든 문제에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물어본 거에 대한 충실하게 목차를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물음과 관련된 의의가 먼저 우선이에요. 전제에서 나왔던 의의를 지금 다 쓰려면 제주달 원가, 건물, 개별 요인, 중고층 업무용 빌딩 이런 얘기를 다 써야겠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어본 거가 개별 요인과 영향이니까 여기 포커스가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기다. 근데 여기서 지금 수년이 경과된 건물, 중고층 업무용 빌딩이라는 준사례형의 형태가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것과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상업용이라든가 주거용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것과 관련한 내용들만 최대한 서술을 하셔야 돼요. 이 시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쪽 토론에 뭘 썼는지를 보세요. 건물의 의의 이런 거 쓴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결국의 핵심이 뭐예요? 개별 요인에 따라서 제조달 원가 적산가액이 달라진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의 경우 개별성이 달라진다. 뭐에 따라서 설계 설비나 건물의 관리 상태 이게 뭐예요? 개별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원가법 적용할 때 제주달 원가 감가 수정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점이기 때문에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과다한 서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관련 의의를 너무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 건물의 개별 요인. 그래서 지금 건물 개별 요인 분석과 노후 업무용 빌딩의 적성가액 산정 시 유의점이라는 목차를 활용을 하나를 했어요. 관련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 관련 개념을 쓰면서 노후 업무용 빌딩, 준공 후 수년이 경과된 업무용 빌딩에 대한 것도 살짝 같이 포섭을 해준 형태예요. 그죠? 개별 요인에 대한 의의가 썼고 개별 요인 분석에서는 그 개별 요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안의 경우에 준공 후 수년이 경과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는 중고층의 업무용에 수년이 경과된 거예요. 수년이 경과된 거에 가장 포인트가 뭐겠어요? 감가 수정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그게 감가 양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감가 형태는 업무용이냐,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고층 업무용 빌딩이니까 그 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 이런 것들의 파악에 특히 좀 조심하자라고 접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설계 설비의 기능성 얘기가 있죠. 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두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 문제에서도 활용이 되고 자, 셋째 줄 끝에 볼게요. 이러한 개별 요인은 뭐? 건축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지주도 원가 관련해서 층고의 경우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층고가 낮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기능적 감가가 필요하다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건물의 성능 마찬가지로 안정성이나 뭐 단열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역시 건축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수년이 경과한 상태니까 이러한 성능 및 내용들을 보시면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에 기능적, 경제적 감가에 유의하자라고 처리를 한 거고 유지 관리 상태는 그 감가 양태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한 거예요? 경제적 내용 요소가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처리를 한 거죠. 그죠? 과철 감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4번 유해한 물질의 사용 유무 및 그 상태죠. 역시 감가 수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비용이 얘는 중요하겠죠. 그죠? 처리 비용과 관련한 얘기들은 어디서 나와요? 보통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에서 나오죠. 이게 뭐예요? 처리 비용을 다르게 얘기하면 치유 비용이죠. 그죠? 그거와 관련해서 얘를 조치 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가액을 산정함에 조심하자라고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핵심만 일단 볼게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물어본 게 의, 기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는 하나씩 잡으면 돼요. 그래서 10점이기 때문에 서설 굳이 쓸 필요 없고 개설 정도로만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의의를 쓴다라고 하면은 건물의 지도자 원가니까 원가법의 의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건물에 대한 의의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틀렸어요. 제조 원가의 기준을 물어봤죠. 대체원가, 복제원가 쓰신 분들이 있는데 기준이 아니죠. 그거는 종류죠. 그렇죠? 목차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조 원가의 기준은 일반적인 보급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가 답이겠죠. 부대 설비를 포함한 거. 그죠? 방법은 뭐예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총구단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총구단비와 직접법, 간접법을 분류해서 쓰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체계를 모르는 거죠. 직접법, 간접법 안에 총구단비가 각각 분산이 되어 있죠.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푸시는 내용들이에요. 기준은 보급 비용, 객관적인 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복제원가, 대치원가에 대한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에서도 복제원가, 대치원가를 나눠서 서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제에서 빠르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답안 채점을 한 것들 중에서. 기준과 종류는 다른 내용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목차를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네. 오늘 문제 많이 어려웠을 텐데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고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